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오늘부터, 오늘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합동연설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경선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나경원, 주호영이 도전자입니다. 이제 이준석은 압도적인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경원, 주호영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게 어떠냐. 이준석은 당연히 무슨 명분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명분이 좀 약하긴 합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명분을 찾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도전자니까 경선이라고 하는 것, 또 선거라고 하는 것,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선명하게 두 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면에서 선명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책을 선택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점. 그 다음 총체적으로 후보, 인물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고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선거나 경선에 임하는 후보들의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도전자가 된 주호영, 나경원은 단일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또 그런대로 명분을 갖췄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전국에서 야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정권 교체, 그것을 위한 후보 단일화.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준석이 오르냐, 나경원이 오르냐.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대목에서 나경원이 어제 SNS를 통해서 주장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선이 시작된 이후에 나경원이 한 주장, 나경원이 한 선거운동 중에서 가장 볼만하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선거운동 처음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 실수만 하다가. 어제 나경원이 주장한 것이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을 늦추자. 지금 당헌 당규상이라면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나경원의 주장은 9월 이후로 미루자. 9월 추석 이후로 미루자. 왜? 당 밖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경선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나경원이 어제 주장하고 나선 점입니다. 이준석은 곧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주장 그대로입니다.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후보 경선을 미룬다든지 이렇게 기다려줄 수는 없다. 문호는 개방하겠지만 누구를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베풀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죠. 아주 이거 눈여겨볼 만한 논쟁거리가 터져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쉽게.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후보들과 단일화를 하는 이런 2단계 투트랙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아니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전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야권에 거론되는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모두 모여서 한 자리에서 후보를 뽑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옳으냐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갈 경우에는 많은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전체를 다 뽑는 방법은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다. 그래도 많은 불안 요인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경원이 이 쟁점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선명하게 나경원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뽑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준석이 주장하는 정 안 되면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을 또 하겠다. 투트랙으로. 이 이준석의 방법이 옳으냐를 선명하게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아젠다를 설정해서 선명하게 이 장단점에 대해서 논쟁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경원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경륜을 펼칠 수 있고, 이준석은 또 이준석대로 정권 교체와 후보 단일화의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금 내부에 있는 후보들, 유승민을 비롯해서 원희룡, 김태호 모두 내심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뽑아서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에 나서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을 뽑아서 안철수와 단일화하는 그런 모양이 어떻느냐라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걸 주장할 수가 있죠. 또 그게 또 설득력도 있습니다. 일견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대선 후보들의 경우에는 정치적 역량에 비해서 사실은 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 물론 대선 주자는 누가 기회를 주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회를 좀 더 갖고 싶다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인이 있다면 제거해 가자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논쟁거리가 되고 이런 식의 경선을 해줘야 한다. 이런 자세로 임하게 된다면 지금 도전자인 나경원, 주호영을 비롯한 중진들도 후보 단일화를 못할 것도 없다.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도 충분히 명분도 만들 수 있고 또 명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도전자 입장에서 이제 솔직하게 국민들과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지금 많은 기대, 지지가 모이고 있는 걸 젊은 층의 지지가 있었다 많은 분석을 합니다. 쇄신의 욕구다 이렇게 많은 분석을 합니다. 저는 하나로 봅니다. 이제 정말 전략적 투표를 할 줄 알게 된 야권의 많은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 기대가 이준석으로 모였다고 봅니다.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그런 대로 가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준석과 경쟁하는 소위 중진들 주호영과 나경원도 많은 국민들이 주호영이나 나경원으로도 정권 교체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이게 경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 나경원 둘 다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구나. 장단점이 있구나. 그럼 두 사람 중에 나는 누구를 선택할까?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후보의 의무고 후보의 권리입니다. 나경원과 주호영이 후보 단일화를 미뤄야 될 이유가 없고요. 후보 단일화 막판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좀 일찍 해서 많은 지지자들에게, 야권 지지자들에게 단일화된 후보, 경륜 있는 후보는 또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물론 이준석도 거기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선의의 경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이게 어떻느냐, 이 상품이 어떻느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은,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은 이렇게 좋은 상품을 여러 개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름다운 경선이라고 하죠. 2주일 동안이라는 기간 결코 짧은 기간 아닙니다. 선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번 풍파가 지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 이준석, 또 나경원, 주호영까지 어떤 경선을 펼치느냐, 정말 아름다운 경선을 펼치기를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준석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좀 분발을 해야 된다. 어제 낸 대선 후보 경선을 늦추자. 그래서 야권 후보 전체가 모여서 경선을 하자 하는 방법은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었고 충분히 논쟁거리고 충분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쟁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쟁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준석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많은 공격을 해야 되고 1위 후보는 또 그걸 감수해야 합니다. 이준석에게 보낼 수 있는 공격, 그러니까 이준석이 유승민과 김종인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자신이 어제 밝혔어요. 자신은 김종인도 유승민 꼬붕도 아니다. 자신은 자신의 정치를 해 나갈 것이다.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불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격이 가야 되고 비판이 가야 되고 좀 더 이준석이 답변이 나와야 된다.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김종인이 잘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우리 야권은 김종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 이거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합당에 대해서 속값은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빨리 합당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자세는 안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합당을 같이 해야 될 정치인, 정치 그룹에 대한, 안철수는 안철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라는 그 당이 있습니다. 그 당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될 그 당에 대해서 속값은 후하게 쳐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든지
합당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태도는 예의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 충분히 쟁점이 될 만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어제 재밌었던 게 이제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발간을 한답니다. 6월 1일부터 발간이 된다는데 이제 뭐 내용이 일부 다 공개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이 뭐 무슨 책을 내든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내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모두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강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만을 봐도 모두 자기 변명이고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고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자서전이라고 일단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서전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많은 정치인들, 뭐 역사적으로 위인들이 자서전이 있죠. 그 자서전이 가치가 있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 자신이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자서전의 가치입니다.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모두 자기 변명 아니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자, 이걸 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걸 두고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조국에 대해서 열렬하게 박수를 치고 나섰습니다. 자서전을 내니까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만 제외하고요. 또 추미애까지 모두 얼마나 어려웠을지 가슴 아프다. 정말 조국의 아픔은 뭐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역사의 아픔이다. 정말 검찰 개혁을 해서 조국이 진실이 밝혀지고 조국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개인적인 유배 생활, 그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컸느냐. 뭐 난립니다, 한마디로. 조국이 자서전을 낸 이유입니다. 이 시점에.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자기 변명인 이 시점에 조국은 왜 이런 자서전을 낼까요? 그 답을 추미애가 하게 됩니다. 추미애 어제 이랬습니다. 지난 보궐선거가 지난 뒤에 여권에서 조국과 추미애 때문에 선거가 졌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했습니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자서전인지 뭔지 책을 낸 이유는 이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에서는 자기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1심에서 뭐 4년 징역형이 나왔고 정경심에 대해서 자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의적 정치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 도의적으로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권 후보들이 정말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은 또 말했다고 합니다. 그 조국 사태 때 서초동에 모였던 그 촛불 집회, 촛불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조국이 노리는 건 이 점입니다. 지금 친문, 대깨문들이 아직도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해. 나를 선거에서 졌다고 나와 추미애를 엮어서 선거에서 지게 된 패인이라고 몰아붙여. 그냥 있지 않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정세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친문, 대깨문들을 제외하고 이낙연, 정세균이 갈 길이 나옵니까? 이재명은 여유가 있습니다. 뭐 여유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있죠. 이낙연, 정세균은 조국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추미애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우울증을 앓았느니 얘기를 하면서 조국을 끼고 아마 다음 달 초 대권 도전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조국과 추미애의 반격, 대깨문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반격이 마지막 노리는 지점은 이낙연, 정세균이 아니죠. 이재명입니다.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조국과 추미애로 대표되는 이 대깨문들의 이 주장을 무시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낙연과 정세균은 어차피 대깨문을 안고 가기로 했으니까 뭐 어떤 아부라도 할 겁니다. 이제 이재명은 뭐라고 답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이재명이가 좀 뭐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답답한 건 이재명이죠. 이 대깨문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조국이 이런 조국의 시간, 추미애가 이런 말들을 하기 전에는 이재명이 설설 친문을 두 갈래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건 친문과 강경 친문으로. 그래서 이 대깨문은 버리는 쪽으로 이재명은 슬슬 전략을 짜가면서 사실은 7부, 8부 능선을 넘은 셈이죠, 이재명은. 그래 가는데 이제 복병이 터진 것입니다. 조국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고 추미애가 그걸 업고 대선 주자로 나서서 이제 대깨문들의 주장을 강력 펼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과 지금 민주당의 주류와
차별화를 선언해야 될 시간이 더 빨리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가 둘로 나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깨문 후보와 그렇지 않은 이재명, 이렇게 나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과 추미애가 불러일으키는 민주당 대선 구도에서의 대깨문 바람, 이 부분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요. 끝으로 거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에게 모여있는 저 국민의 지지, 그것은 단일 야권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과 경쟁하고 있는 나경원, 주호영 등도 후보 단일화를 하든지 또 아니면 좋은 정책, 좋은 쟁점을 발굴해서 이준석과 제대로 된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주면서 국민들이나 야권 지지층에게 또 다른 선택의 찬스,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